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웅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의 어떤 기법,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갖추게 되는 어떤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의 단계별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단적 사고하고 그런 비난이나 어떤 비방, 조롱 이런 것들과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봤죠. 여러분 그 파스칼의 팡세 보면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독단주의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주의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는 게 없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단주의자가 될 수도 또 회의주의자가 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지적인 중간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비판적 사고는 매우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 사고다,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성적 사고다, 이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어떤 격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비판적 사고는 논증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떤 지적인 결과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몸에 배서 아예 체득되고 성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한 아주 고전적 정의들에 나타난 공통적인 어떤 강조점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탈진실의 시대, 지금 우리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이 시대에 대한 의미 규정을 본다면 정말 탈진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단순한 거짓말과 그 다음에 불슛이라고 하는 개소리의 차이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정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어떤 지적인 미덕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살펴볼 거냐 그러면, 사실상 이 두 번째 장, 챕터 2는요, 우리가 이제 이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라고 하는 이 책의 가장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자유로운 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논리학과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논증이 무엇인지, 또 논리학은 뭐하는 학문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논리학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심리학하고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심리학과 논리학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논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무엇을 다루는 어떤 종류의 학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규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책으로 좀 가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논리학은 그랬습니다. 추리 내지 추론에 관한 학문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영어 단어가 조금 썩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reason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추리에다가 쓰고요, 추론은 우리가 inferenc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논증은 우리가 argu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 뒷면에는 그게 이제 제대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은 좀 구분해서 그렇게 써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학은 결국 뭐냐 그러면 추리,
또는 추론 또는 논증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 거예요. 뒤에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추리가 뭐고 추론이 뭐고 논증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학적 대상으로서 이걸 좀 고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1차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에 대한 1차적 정의가 있고 2차적 정의가 있는데, 일단 1차적인 정의라고 하는 건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는요. 추리나 추론이나 논증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특별할 게 없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 속에는 심리학과 논리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드러내주는 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읽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논리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 강의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러한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누군가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누가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나와 영희는 이 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반면에 이제 철수는 항상 이 시간쯤 나타나는 뭐 친구 순돌이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 다음 단락에 나오죠. 어떤 방식으로 추리했는지. 추리 과정 그러잖아요, 여러분. 추리 과정. 이 추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절차를 얘기합니다. 뭐 제가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프래그먼티즘의 아주 태두인데, 이 윌리엄 제임스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분과 학문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책이 있죠. 심리학의 원리, 한 권으로 이제 원래 2권짜리인데 한 권으로 나름대로 이제 줄여서 압축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의식의 상태들에 대한 묘사와 설명 그래요.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심리학은 뭐냐? 그럼 인간 심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의식 상태에 대한 묘사와 설명 그랬는데, 사실 이 윌리엄 제임스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 뭐냐면 의식 상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식이라는 거는요 계속 흐르거든요. 사실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프로세스고 변화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식의 변화 또는 의식의 과정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라고 하는 말이 심리학의 정의로서는 더 적확한 정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여기 발자국 소리도 났지만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자면 뭐 베버 페이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역치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아마도 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최소 가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상당히 좀 센서티브한 편이에요.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죠. 누구에겐 별로 거슬리지 않는 소리인데 저에게는 이제 그게 좀 상당히 이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불면의 고통을 주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여하튼 이 역치의 문제예요. 여기 지금 발자국 소리가 나오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결국은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 의식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리 과정이거든요. 이게 추리 과정이고 추리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추리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의 주된 대상이 되지만, 올바로 추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리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심리학은 사실의 학문이죠. 그냥 이걸 우리가 보통 is하고 ought to라고 얘기하는데 사실과 당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그냥 어떻게 추리했는지 추리 과정에 대한, 추리 절차에 대한 관심이라면 논리학은 올바로 추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는 그 추리에 당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학을 보통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고의 윤리학이다. 우리 윤리학에서는 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와 명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추리해서는 안 되고요. 올바르게 추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추리했는지를 진술하는 것은 추리가 올바르냐라고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과 논리학의 차이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문제 하나를 풀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세히 얘기가 나오는 게, 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오시는 소리다라고 내가 그렇게 추리를 했는데, 이게 우연히 맞추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시계를 잘못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 말이 맞았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은 결국은 올바로 추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음 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추리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심리학의 과제이고, 사람들의 추리 방식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 쉬운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인간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성향들 중에서 하나를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주 최신 휴대폰을 샀습니다. 벨소리까지 전부 본인이 좋아하는 소리로 세팅을 새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심지어는 자기가 그 벨소리가 싫은데도 그냥 쓰겠다 그래가지고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잡지를 구독한다? 중간에 뭘 줄 테니까 바꾸자. 2배를 주지 않고는 절대 바꾸지를 않는다라고 하죠. 일종의 또 손실을 기피하는 그런 또 성향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는 겁니다.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이라 그러지만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자주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무릎을 탁 치고 이렇게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어디에 앉으실 것 같습니까? 제가 지정석을 준 것도 아닌데 앉는 자리에 계속해서 앉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거, 지정석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지정석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어떤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경제인, 이런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계산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러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인간은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학에서도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넛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에 보면 특히 어떤 철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검정색 파리가 거기에 있죠. 예, 그래서 아드키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게. 뭐 많이들 그러죠.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물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만 그러한 작은 아이디어로 그게 이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오류를 범하기 쉬운 그러한 성향들에 대해서 그 옆구리를 이제 팔꿈치로 툭 밀면서 명령하는 건 아니죠. 그러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만들어 낸 겁니다. 뭐 사람은 그렇죠. 이런 어떤 그 의식의 변화나 의식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오류 가능한 성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심리학에서는 그런 것들 인간이 그런 본성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지만 논리학은 이것과 달리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추리를 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엇인가를 도출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당연히 뭐가 따르겠습니까? 어떤 규칙, 규범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윤리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희의 경우도 나오지만 영희는 그 논리학 선생님의 독특한 발자국 소리, 아주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인 거죠. 이 본인은 시계를 단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 친구는 훨씬 더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소리가 있단 말이죠. 개인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논리학 선생님인지를 갖다가 추리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를 우연히 잘못 봤다. 그래서 뭐 정답은 맞췄지만 우연히 그 과정을 절차를 봤을 때는 결코 이 독특한 발자국 소리에 의한 추리보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근거가 주장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올바른 혹은 좋은 추론인지 그렇지 못한 추론인지에 관한 물음이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 논리학에 대한 제2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1차적 정의하고 2차적 정의로 나누면 1차적 정의는 뭐였어요? 추리, 추론, 논증에 관한 학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학은 올바른 혹은 좋은 추리 내지 추론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추론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학과 논리학의 차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아주 세련된 논리학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 왜 제대로 혹은 좋은 이런 게 붙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correct라고 하잖아요. 그것이라고 하고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논증이 이제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이 있죠.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에서는 그 연역 논증에만 사용되는 평가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글은 이런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연역은요. 연역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근데 귀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의 비교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좋은 게 있고 더 좋은 게 있고 최고로 좋은 게 있잖아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디그리를. 그게 이제 귀납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연역 논증과 관련된 평가하고 귀납 논증과 관련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추리나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역 추리도 있고 귀납 추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올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 추리에 대한 평가하고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귀납 추리에 대한 평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혹은 좋은 추리 내지 추론이 논리학인데, 이 추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논리학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리, 추론, 논증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제 영어도 같이 이렇게 병기가 되어 있죠. 자, 스티븐 바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리학의 기초.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는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논리학 책을 좀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럼 이 예가 뭐 한두 군데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티븐 바커의 이 논리학의 기초에는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책에서도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 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논리학이 뭔지 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유명한 예예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논리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런 어떤 꼼꼼함 있잖아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자 하나하나를 갖다가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어서는 우리가 그릇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볼까요? 가인은 혼자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작년에 그녀의 고용주가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녀의 봉급을 20% 삭감하여야 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이제 사업은 호전되었고, 따라서 그녀는 20% 인상된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에 가인은 기분이 매우 좋았지만 좀 지나자 기분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오른 봉급은 원래 봉급의 96%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난 삭감되기 전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전문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뒤에 연습 문제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읽지를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일에 그러한 분석력, 우리가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증에 대한 분석과 평가거든요. 꼼꼼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결국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문제는 조금 멈춰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관건은 일단 이 가인이 처음엔 기분 좋았다가 나중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추리하고 추론하고 논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논리학에서는요, 추리가 있습니다. 추리가. 사실 이것은 이 심리학적인 그 어떤 사유 과정을, 생각의 과정을 우리가 추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추리는요,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고 있지 못한 것, 그 새로운 것을 이끌어내는 사고 과정, 생각의 과정을 추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 심리학에서도 추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다양한 추리 과정에서도 특히 우리 논리학에서는요, 전제로부터, 이 전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것들 있잖아요. 기지의 사실로부터 미지의 사실, 결론이죠. 이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를 논리학에서는 특별히 추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추론에서는 전제, 결론이라고 써요. 아주 엄격하게 쓰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추리, 추론, 논증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바꿔 써도 사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얘기는 하질 않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추론은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여러분 말이나 글로 바꿀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음성 언어라든가 어떤 문자 언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러한 그 추론을 언어로 바꿨을 때, 그러한 언어로 바꿨을 때 우리가 이걸 논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추리하고 추론하고 논증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실 수 있죠. 특히 여러분, 논증에서는 우리 이제
추론은 전제 결론이지만 이 논증에서는 주장과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된 거니까 뭡니까? 언어적인 증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 예수가 죽고 부활했을 때 도마가 자기는 직접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이라는 것은요, 이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예,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제 논리적인 관계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도 지난 시간에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뒤에 가면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논리적 사고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과 관련된 거고, 이 타당성과 관련된 건 뭐냐면은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지관계, 지지적인 연결이 정말 이제 강도가 있거든요. 근데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연역 논증이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정도들이 있잖아요.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확률적인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추리, 추론,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은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가인에 대한 얘기로 한번 가볼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가인의 이 추론 과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앉아서 생각하는데 처음엔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엔 괜찮은데 괘씸하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인의 이러한 사고 과정, 이게 여러분 처음엔 기분 좋았다가 나중에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범하는 그런 예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론을 한단 말이에요. 추리를 하는데 그것이 생각의 과정인데 제대로 추리를 안 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어떤 심리학적 과정이 되겠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추론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논리학적인 사고의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논증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넘버링을 매겨가지고 이것을 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은 뭐냐면 여러분 전제들을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논증 나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한눈에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보세요. 1번 작년에 100만 원 월급 받았고 금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요. 20% 상감된 80만 원을 받았대요. 사장이 이달부터 20%를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결론은 뭐냐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조금 생각해보면 기분이 얹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4번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장이 20% 인상된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96만 원을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처음에 받던 100만 원보다는 4만 원이 적잖아요. 적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기분이 매우 좋았다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본 후에 다음 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